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연일 하나씩 드러나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상식 이하 수준 의혹들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치를 더 잘 챙겨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도 본연의 임무에 맞게 정치 이슈 잘 챙겨서 매일 오후 5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5월 김영선 공천해주라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공관위원장 누군지도 몰랐다는 전직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집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전직 경기도 의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개입 공반전을 벌이고 있는 국힘 내부 상황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가영 라이브에서 브리핑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백다혜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반클리포인 아펠사의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죠. 가액은 무려 6,200만 원에 달합니다. 왜 하필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된 걸까요? 김건희 본인의 삶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싶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명백한 증거 은닉, 즉각 구속영장 청구. 오늘 아침 여당 최고위에서 다 터져나온 목소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해외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2022년 당시에도 이 고가의 목걸이들이 재산 신고 목록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해서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거 사실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조영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 가지고 질의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죠.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성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제일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빌린 게 아니라 직접 구매했고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요. 잃어버렸다던 목걸이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자 모조품이라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같은 목걸이에 다른 해명, 해명과 해명이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의 정황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사건 반장에서 맹활약했던 백다혜 아나운서를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보고 또 반가운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도 유튜브 댓글도 틈틈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알려진 저희 JTBC의 단독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주말 특검의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당선인 비서실장과 통화했다 이런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이게 저희 JTBC가 오늘 오후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타사에서도 취재가 계속되었는지 윤상현 의원이 그 비슷한 무렵에 아예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직접 공천과 관련해서 통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진술했다는 특검 내용을 취재한 그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특검에 직접 윤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의 톤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공천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통화를 했고요. 또 이에 더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직접 윤상현 의원이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주 위원님. 네.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이 정말로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봐야 될 중요한 기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서 대선 경선이 있을 때 이제 여론 조작 부분들이 있었고 그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어떤 공천 재보궐이죠 22년 공천을 요구해서 이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은 한참 논란이 있었죠. 예. 당시 돌이켜 보면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주장,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라는 증언들을 전면 부인했죠. 당시 아예 모르는 사실이다. 통한 적이 없다. 딱 잡아댔습니다. 예.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당시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는데 잡아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 1년여가 안 된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통한 적이 있다. 결국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가장 이 핵심 키를 쥐었던 부분들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명태균 씨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한테 한 거를 보면 이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의원 또 비롯해서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은 거짓말이 습관화된 게 아닌가. 이제 와서 그 거짓말들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또 명태균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 속보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목걸이 관련한 내용도 제가 다룰 텐데 그 목걸이를 바로 이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의 집에 은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오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나오겠다 말겠다 또는 뭐 건강 상태가 어떻다 이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윤 의원님. 네. 다시 처음 오늘 쏟아진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윤상현 의원이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 또 넘어서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그 내용은 공천 관련이었다라고도 진술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봤습니다마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라는 윤 전 대통령의 그 워딩이 나옵니다. 예. 그걸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전화를 했겠죠. 윤상현 의원은 그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관련돼서 통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특검에 아주 전방위적 그 압수수색과 조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김건희 여사의 동생 집을
이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동생의 장모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의 이 범위와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이게 광범위한지를 저도 놀랐습니다. 오빠의 장모까지 이게 압수수색의 범위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관련된 자료라든가 흔적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 진술 번복은 이 처음이자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련자들 진술 번복 사례가 저는 줄을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본인이 깊숙이 관여를 했으면 이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살짝 선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기록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예. 이 공관위원회 속기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번 공천에는 여성을 좀 우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30% 여성 할당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전략공천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윤상현 의원의 어떤 모종의 역할을 어디까지 했을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이 대통령의 어떤 그 공천에 개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가 드러난다. 일단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요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내용 저희가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굉장히 뭐 차에서 통화했는지 시끄러운 그런 음성이었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또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그리고 과연 이 통화 이후에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말대로 윤상현 의원에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통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했겠느냐 했을 가능성이 높다 등의 추정은 나왔지만 뭔가 단서가 잡히지 않았었는데 바로 어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핵심적으로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하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가 많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죠. 목걸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찬 것으로 보이는 뭐 고급 반클리프라고 하나요? 그 고급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이걸 김건희 씨의 친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집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애초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2022년 8월 같은 경우는 이게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이게 모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걸이를 빌렸으면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예. 모조품이라면은 저렇게 깊숙하게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라고 유추해 볼 것은요. 김건희 씨가 숨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요 증거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은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의혹, 즉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아서 출두했을 때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방금 아까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검은색 정장에 끼었던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목걸이입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건데 아까 박진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빌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조품이다. 그런데 빌렸다고 한 건 대통령실의 해명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대통령실의 해명을 자기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렇게 뒤집었는지 이걸 또 특검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웅 의원님, 여당에선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다라고 의심을 또 하고 있죠. 오늘 발언도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뭐 집안에 있던 상황에서 그 목걸이가 발견된 게 아니라 본인의 친오빠 그리고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친오빠의 집도 아닌 친오빠의 장모 집까지 굳이 넣었다고 한다면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다분하다.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부분에서 아직 진품인지 가품인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걸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품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됐다고 해서 정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그거를 가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품이라면 가품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가는 게 목걸이가 있고 또 구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구두 관련해 가지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명품 가방을 2개 줬는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구두하고 가방하고 좀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때 바꾼 구두의 어떤 사이즈가 250mm라고 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보니 신발은 또 260mm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이 그 목걸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TV쇼 진품 명품도 아니고 특검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250, 260을 또 맞춰봐야 되느냐? 보는 국민들은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느냐? 참 참담하긴 하고요. 예. 그 진품, 가품, 뭐 60mm, 50mm. 저는 이게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진품이면 어떻고 모조품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문제겠죠. 사실 모조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구매하겠다고 했으면 어디에서 샀는지, 예. 어떤 경로를 했는지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통일교든 어떤 단체로부터 3자에게 어떤 청탁의 대가로 뭘 받았습니다. 그게 진품일 수도 있고 모조품일 수도 있죠. 속는 건 김건희 씨의 어떤 뭐 사정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아서 본인이 착용하는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샤넬부터 디올백부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받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상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수사의 관점은 진품이냐 가품이냐의 어떤 관점보다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누구한테 받아서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이후로 통일교가 목걸이를 건넸던 부분 또 다른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뭐 빌렸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서는 빌리지 말고 이거 쓰세요 하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았던 것도 어떤 그 성의로 준 게 아니라 당시 통일교가 어떤 그 캄보디아의 사업, 그다음에 방송사 인수 이런 건들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어떤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클리프 목걸이의 진품 가품보다는 누구한테 어떤 청탁을 받고 받았는지 그걸 가리는 게 본질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목걸이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란 중요 종사 임무로 혐의로 특검 조사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31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몇 시간 전에 들어왔는데 실질심사 일정도 잡혔네요. 31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또 공지가 된 것으로 봐서는 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또 법원이 하계 휴정기이지만 이런 구속심사 등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렇게 결정이 바로 됐습니다. 오는 31일 오후에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속보까지 챙겨드립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서 오늘 아침 상황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준석 개혁신당 신임 대표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그 압수수색을 왔을 때 마침 방송사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네. 서용주, 김동원 위원 두 분께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이 지도부 출범 첫날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펼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특검이 개혁신당의 이런 뭐 당 지도부의 출범까지 신경 쓰면서 전체 틀에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의도가 있었다 하면 사실 배려를 해준 거 아닐까요? 압수수색 했으면은 당대표를 선출하기 전에 했겠죠. 그런데 당대표 선출까지는 기다렸다가 저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으면 의도가 있을 텐데 사뭇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좀 이준석 의원 자체가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검 수사 자체가 없는 사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 전 당대표로 하면서 명태균이 결국에는 그 김영선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아니 그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특검이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언과 증거를 확보해서 이 공천 개입에 대한 공범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는 거,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대에서 대표로 혼자 출마를 한 건데요. 이 특검 입장이 대표가 아닌 이준석 또 대표가 된 이준석의 날짜를 택해서 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럴 개연성이 없습니다. 특검으로서 대표가 되기를 기다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이준석 그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뭡니까?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이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천 개입 때 당대표가 바로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최종 승인, 이렇게 전략공천을 김영선 의원한테 했을 때의 최종 승인의 사인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인을 했느냐,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특검 과정이 없이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것은 뭔가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다, 즉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검이라는 것이 예고가 돼 있고요. 또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처럼 쭉 물 흐르듯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없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 마산 창원 지역의 전략공천 때 과연 금품이 오갔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압력으로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 당대표로서 어떠한 모종의 행위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 이거는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경고성 발언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의혹도 받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특검도 확인을 해주었고요. 또 지난해죠. 지난해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7불사, 경남 하동의 7불사, 이른바 7불사 회동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붙이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일부 장소에서는 계속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짚고 백다 앵커 브리핑을 좀 들어볼 텐데요. 요거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 의원, 2022년에 국민의힘 평택시장 선거 후보 단수 공천이 됐던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 특검은 이날 일체 접촉한 사실 없다,
특검이 뭐 부를 계획도 없었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웅 의원님? 아무래도 그 전에 수사는 받았더라고 조사는 예. 받았습니다. 보니까 4월 29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저도 이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중앙선대위,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그때 중앙선대위에서 정무특보를 하셨다고 하고 예. 인수위에서 상임 자문위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특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줄 때 특보라는 자리를 줍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뭐 긴밀한 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분이 이제 당내 인사와 경선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전략 공천이 됐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사실 2022년도에 관련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사실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였고 대통령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공천이라는 것들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진석 공천위원장이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진석 당시 공천위원장과의 어떤 관계 거기까지 수사가 돼야지만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짚어야 될 사안이 워낙 많은데요. 다음 이슈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늪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신도 대선 경선 개입설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했죠. 이 때문에 당시 권성동 의원이 경선 압승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은 허위 사실, 망상이라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전현직 당 지도부 모두 신천지 개입설에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하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입당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절하며 호박콩하던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과거 논란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전한기 씨의 입당 논란에 이어 신천지 개입설까지 갈등과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은 난망해 보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뭐 홍준표 대 권성동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구도를 잡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이 종교 개입이 있었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신천지와 통일교도 언급을 했죠. 권성동 의원의 윤석열 압승, 그 큰 소리를 친 배경이 바로 이 두 종교단체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허위사실이다. 홍 전 시장 본인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분열적 망상이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다른 또 반박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박진영 의원님, 진흙탕 싸움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이 전교 분리의 원칙, 즉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면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제 정당법상의 입당 강요죄라든가 선거방해 의혹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당의 존립과도 관계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소문처럼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검찰총장 당시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한 거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뭐 복수의 마음은 있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훈 의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홍준표 전 의원, 전 후보가 갑자기 신천지 개입설을 꺼냈는데요. 이게 신천지 10만 명, 글쎄요, 이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만 명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려면은요, 이게 뭔가 표시가 나도 단단히 표시가 납니다. 예컨대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총선 때 제가 충북 청주에서 후보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분들이 찾아와서 도와드리겠다, 조건 없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각 지역에 신천지 신도들이 선거 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당선이 되면은 그 뒤에 뭐 청구서라든가 뭐 이런 게 뭐 날라오겠죠. 단지 이게 10만 명이 되려면요, 지금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잠잠히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 가입을 하기 싫은데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입을 한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이 폭로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만희 교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단 하나의 이 사실을 홍준표 의원이 내가 경북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만희 교주한테 내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만희 그 교주가 이것을 홍준표 후보에게 얘기를 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정권에 지금 교체되는 마당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뜬금포 정도의 시력이죠. 10만 명이 당시에 해서 결과를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못마땅하고 억울한 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10만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이게 3년, 4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수면 밑으로 있다가 갑자기 터질 그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뭐 10여 명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정당으로서 가입을 할 수도 있지요. 이 입당원서 들어오는 거는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정계 복귀를 위해서 이른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재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홍준표 시장님이 이만희 그 총재입니까? 교주라고 하시죠. 교주를 만나신 이후에 대구시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신천지 관련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신천지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우리가 실력 보여줬으니까, 제가 추론입니다만은 홍준표 시장님 시장할 때 도움 주세요. 이런 식의 하나의 거래도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추론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 2022년 대선 민주당 경선 때도 마지막 서울 경선을 앞두고 이제까지 뒤지던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도 특정 종교 개입설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은 없더라도 특정 종교가 각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는 의심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본선과 달리 특정 숫자 10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모이는 상황에서 10만 명이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 3월에도 신천지 전직 간부가 라디오 생방송 중에 비슷한 의혹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광주에 그 10,000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신천지에는 12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주에서 했다고 하면은 다른 12집회에서도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게 오픈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부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신천지에 돌아서 예. 신천지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 한 신천지 전직 간부의 증언이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2022년 대선 직전에 광주광역시에서만 1만여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신천지가 뭐 12지파, 12개 지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 홍준표 전 시장의 의혹 제기, 거짓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봅니다. 네. 만약에 10만 명, 조직적으로 하면 20만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대표를 만들죠.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지금 녹취를 보면 내가 광주에 있는데 10,000명 정도의 당원이 가입했을 거다. 그리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개 지파가 있으니까 10만 명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때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신천지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뭔가 그쪽에 있는 교인들이 양성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계속 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전염병 코로나19가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들도 압수수색이란 그 방식이 과연 맞는가 안 하는 게 맞다고 한 게 전문가들의 어떤 중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사실 앞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정치인들한테 있어서 종교인들 많은 분들이 오는데요. 신천지 분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라고 이렇게 앞세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신천지라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과 그 당시에 홍준표 가운데에서 신천지에서 우호적인 사람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윤석열 후보라고 본인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 측과 조직적으로 어떻게 그런 어떤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10만 명 이상을 조직적으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홍준표 후보께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신천지의 당원 가입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거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가입했다. 아니면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했다. 어느 종교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누구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하면 왜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눕냐 이겁니다. 네. 그분들도 국민 아니냐,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제가 정당법을 찾아보니까요. 제54조에 입당 강요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규정을 위반해서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당원 가입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가입했더라도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한 교주가 모든 교인들에게 가입하라라고 사실상 강요를 했느냐 그게 없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박지영 의원님. 그래서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헌법 모른다는 비판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부분과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습니다. 형법상으로 찾으니까 억지로 이제 정당법 정도 나오고 선거법에 이제 선거방해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민주주의 왜곡입니다. 특정 종교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요. 거기에 의해서 여론이 바뀌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혀야 될 사람이 뽑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단순히 형법적으로 얼마의 형량이 되느냐 이런 걸로 접근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특정 종교인들이 가입을 해서 특정 정당을 좌지우지한다면은 그 당은 그냥 신천지 당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하지 말고 민주당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이라든가 그런 정당들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진보 개혁 세력이 지지하는 당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있는 당이 특정 종교에 있어서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한 교주 또는 뭐 지역의 어떤 리더가 한꺼번에 강요해서 우르르 가입했느냐 이런 게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0원을 내는 분들이 책임당원인데요. 3개월 3번을 내야 그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정말 가입하기 싫은데 우리 교주께서 또는 그 지역 책임자에서 강요를 한다. 그러면은 1,000원 뭐 별로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돈을 대신 내줄게라는 말도 성립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은 너는 이것만 써라.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건 우리 지회가 알아서 낼 거다라고 하면은 이 지회 차원에서 이거는 뭐 정치 자금법 위반도 상황이 되고 이게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요.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10만 명이 교주의 어떤 그 명령 하에 2달간에 거쳐서 가입을 하고 1,000원씩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낼까 아니면 지회가 낼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터져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입당을 강요했다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지는 않다.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서용주, 김기흥 두 위원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쇄신을 해서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천지의 늪에 빠져버린 상황인데요. 그럼 뭐 개혁과 쇄신은 뭐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신천지의 늪은 뭐 솔직히 위험한 늪도 아니죠. 예. 전환길의 늪, 윤석열의 늪, 네. 여전히 윤어게인의 늪에 빠져 있는데 신천지는 거기에는 아주 가시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세 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신천지 문제는요. 지금 장동 의원 말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죠.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그 종교인들이 입당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거는 대가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시 신천지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들의 당시 코로나 부분에 대한 수사, 무마,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무마 예.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에 있었던 그 후보 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중에 그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면 신천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가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입당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진법사 통일교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10만이에요. 윤심은 권선동한테 있다. 예. 라고 했을 때 당시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유가 뭐겠어요? 왜 도와줘요? 당시에 사업 이권이라는 대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예. 전남기 씨도 10만 얘기하죠. 10만 당원을 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을 흔들겠다. 전환길의 그 대가성은 뭘까요? 윤어게인입니다. 다시 국민의힘을 개몽되게 만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10만 당원의 가입에는 대가가 있다. 비슷한 형태의 지금 논란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장동훈 의원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입당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뭐라고 할까요? 전 시장님께서 예. 정치를 관둔다고 하셨지만 계속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얘기나 미래 비전보다는 본인이 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실상 전 침을 뱉고 있다고 봅니다. 신천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개신교 내에서는 신천지가 이단으로 불리는 데 아니니까.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다수와 소수가 있을 때 전 신천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신천지든 통일교든 조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교주에 의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데 지나치게 좀 가십성이나 아니면 선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본인이 정계 복귀를 꿈꾸는 거 아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가십성으로 끝날지 또는 전당대회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의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엔 제가 오대영 라이브 이른바 땜빵 진행으로 두 분 뵀고요. 오늘은 이가혁 라이브로 또 첫 더 인터뷰 주자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짚어보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를 먼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조사 내용이 특검발로 조금씩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 또 그 전에 지금 나오는 건 윤상현 의원이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도 김영선 관련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넘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윤상현 의원은 이게 공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실행이 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도 기사에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특검에서 통화 기록 내용을 확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그 명태균 씨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그 통화 그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특검에 갔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엔 특검에서 이미 그 관련 통화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예. 결국은 통화는 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 등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과 당대표하고의 함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당시 당대표와 관련돼서도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마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갔더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니냐라고 홍 대표님은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중진 정치인이. 이 부분은요, 몰라. 본인은 다른 의원들한테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김재섭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전 국민을 상대로 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대놓고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특검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꿉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지역 국민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놓고 아니 나는 정진석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 기자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하셨어요. 그렇게. 네. 작년 가을이었죠. 대국민 아니 기자회견 이게 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놓고서 이게 나중에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을 한 날이 명태균 씨가 기소된 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황금폰이 압수가 돼서 그게 다 폭로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게 결국은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 동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거짓말 정치는 우린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매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네 당 대통령이고 니네 당 의원인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다 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퇴출시켜 주시는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퇴출 운동.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름이 굉장히 친숙한 아주 중진 의원인데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직접 통화했다. 다만 공천 관련해서 영향이 간 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에 주목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김종혁 의원께서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평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신천지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슈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홍 전 시장에 의해서 신천지 10만 가입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은 그 전환기 씨 때문이죠. 예. 전환기 씨가 내가 10만 명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당신이 뭔데 10만 명을 동원해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온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그 후보 경선 때 김문수 후보가 대표 우리 당의 후보로 뽑혔던 그때 경선 때도 1,000원 당원이 있었다. 1,000원씩 3개월을 내야지 책임 당원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1,000원만 내면 당원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발표 하루 전날 그거를 공개를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거는 2021년도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권성동에 의해서 자행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반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 대표가 내가 직접 이만희 교주하고 만났다.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장동혁 의원이 뭐 저것은 국민인데 뭐 신천지는 국민 아니냐. 누가 국민 아니랍니까? 비상계엄한 사람도 국민이고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범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교도들이든 뭐든 어떤 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무슨 자기 당에 뭐 그게 자통당이 됐든 우리공화당이 됐든 그런 그 대표위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간 건 범죄거든요. 이중당직도 금지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뭐 교주의 압박에 의해서 일괄되게 쫙 가입을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가 필요한데요. 일단 신천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단 종파로 지금 그 낙인 찍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코로나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그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지위,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논란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치권과 뭐 계속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그 당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자유롭게 그 당원들의 그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신천지 쪽에서는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2021년도 그 당시에 그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일반 여론에서 10% 정도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졌거든요. 결과론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냐. 이 정도 그 일반 여론을 당원 투표로 뒤지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그 문제 제기를 홍준표 그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신천지 교도들 아까 장동혁 최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입할 수 있어요. 정치적 의사. 그러나 어떤 개별적으로 자유의사에 했느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종단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려사항은 투표 행위할 때 만약에 가입을 한 이후에 자유롭게 그 자유의사에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교주나 또는 종단에서 지시를 해서 특정 후보를 지시하라는 것들을 그 명령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조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만약 이것이 그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명령에 의해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명백하게 그 선거 방해, 그러니까 즉 이 공당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이 뭐 일괄되게 특정 리더가 뭐 단체 대화방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집회 장소에서 누구누구에게 투표해라. 그러려면 가입해야 된다. 어떻게 언제까지 입금해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한 정황 같은 게 있다면 조금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오는 목요일에 베센트 장관과 면담 등을 하기 위해서
내일 구윤철 부총리가 방미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 협상도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총력 대응한 차원이다라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이것도 속보로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아까 전한길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전한길 씨도 앞서 저희 패널 토크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늪이 있는데 신천지 못지않은 늪이다라고 표현을 한 패널도 있었습니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입당을 두고도 지금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뭐 반탄, 찬탄 나눠서 지금 또 약간 뭐 싸움 구도가 있는데 반탄파 후보들이 전한길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확정했거나 또는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이 국민의힘 이슈의 키워드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장동혁 의원은 그러잖아요. 전한길 씨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데 오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예.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당 대표까지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 계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 우리 빨리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병 던져가면서 당대표 그 쫓아내고 그 지도부 그 와해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께서 전한길이 당 위에 싸워와? 당을 뭘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저런 주장은 궤변이죠. 저분은 그냥 윤석열 어게인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무슨 당을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 당에서 그 반탄이, 그러니까 탄핵 반대가 그게 당론이었으니까 그걸 수호해야겠다. 아니 지금 수사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범죄 행위였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을 갖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러면서 전환기를 껴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으려고 나 돌 던져주세요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뭐 저런 말 저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전한길의 길로 좀 같이 가고 있는 일부 의원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전한길 씨가 입당은 사실 오래전에 했어요. 6월 초에 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전한길 씨 이슈를 이렇게 소환해낸 것은 장동혁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었죠. 지난주에 그 두 분이 국회에서 그 소위 슈퍼이크라고 해서 청문회가 한참 진행되는 그 주간이었는데 연이틀 전한길 씨를 그 불러가지고 그분이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윤어게인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반대 그 비상계엄을 그 옹호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당 자체의 문제보다도 입당 이후에 전한길 씨를 활용한 방식, 전한길 씨가 어떠한 스피커로서 그 얘기를 했느냐가 훨씬 더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상현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그 선택을 했다. 그 자신들의 어떤 정책 입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에 전한길 씨 표나 소위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의 표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을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극우 정당, 아스팔트 구구파에 휘둘리는 그러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어버린다면 저는 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느냐 마냐까지도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사실 정말 사소한 하나까지도 굉장히 뉴스화되고 있고 또 일종의 이 전한길 씨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채널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보수 유튜버 한 4-5명이 모여서 토론회 갖는 자리다. 여기에 장동혁 의원 등이 나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식 논평이라고 사실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전한길 TV에서 그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왜 합동 채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각 전한길 채널로 하되 TV에서 하되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채널에도 다 중계를 하겠다. 연결을 해서 예. 그런 얘기니까 이게 무슨 뭐 전한길 TV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주최는 전한길 쪽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 다른 보수 유튜버들이 그분들을 그냥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분들이 오시는 거죠. 저런 것도 결국은 그 당의 선관위에서 보수 유튜버들 하는데 나가지 말고 당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보수 유튜버들이 링크를 걸면 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당이 주관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보수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은 공당으로서 이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장동혁 의원은 나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그 처음에는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면 나가겠다 쪽에서 그쪽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기는 아니다.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 보면 이제 윤호개인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세력이 분파되고 있는지 같은 뭐 강성 우파지만 나뉘고 있구나 하는 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 좀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는 그런 것 일종의 같아요. 감독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잘못하면요 저기 갔을 때 저분들이 집중 포화당해서 그 김문수 후보 치명타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친윤계 의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을 만나는 건 뭐 옛날부터 예. 어쨌든 그 아주 소수의 그 당시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당의 대부분의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의해서 혹은 지역구에서 워낙 강하게 그 지적을 하니까 끌려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당을 그냥 깨자든 거나 아니면 당을 망하자라는 거니까 만나는 건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극우 정당화하는 거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봐요. 예. 특검 소식 좀 짧게 짚어보고 백다혜 앵커 브리핑을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특검 아까 앞서 저희가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요. 뭐 반클리프 뭐 행거인가요? 예. 옷 거는 행거가 아니라 그 브랜드 이름이죠. 8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김 여사가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 6천만 원대 그 고급 뭐 다이아가 박혔다는 그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글쎄요, 뭐 은닉을 하려다가 걸리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백하게 이건 증거 은닉에 그 해당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 김건희 씨가 초기에 그 해외 순방할 때 이 목걸이를 했는데 이 고가의 목걸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저게 최소 아주 작은 것도 한 2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뭐 1억 원이 넘는 그 고가의 보석이거든요. 이후에 해당 물건이 한 6천만 원대다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산 신고를 안 하면 공직자 재산 그 윤리법에 해당되고 만약에 본인은 그때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빌렸다 그랬어요. 예. 지인한테. 근데 지인한테 빌린 경우에도 우리가 렌탈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실제로 여러 그 업체 중에서는 옷이나 고가의 옷이나 명품백 그다음에 이런 그 장신구 등 보석 같은 경우를 빌려주고 그 비용을 렌탈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렇게 6천만 원짜리 그 장신구를 빌렸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몇 번 논란이 되다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다른 집도 아니고 모조품이라고 또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데 모조품이면 모터로 또 그걸 갖다 놓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저희 이후에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는 다시 한번 이제 그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예. 어찌됐든 증거인익 그다음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조품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빌린 거다, 뭐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도 있고 빌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모조품이다라고 바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스스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수사 결과 밝혀질 거예요. 처음에 빌렸다, 모조품이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압수를 한 것을 진품 감정을 해보면 알 건데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의 인식 구조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나토에 처음 가니까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그걸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차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영국인가 프랑스 건데 아마 그분들도 다 그 자기네 나라 거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분 목걸이 차고 왔는데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뭐 6천만 원짜리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목걸이를 차고 왔네? 목걸이를 달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나라 그 정상 부인들 중에서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나토에 처음 가니까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모조품이라도 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국민을 대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을 대합니까? 그게 창피해요. 저는. 저거 만약 진짜 짝퉁이면 국가적 더망신입니다. 더망신이요? 왜냐하면 짝퉁은 그 소위 모조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중대한 문제인데 유명 메이커를 짝퉁을 소위 얘기해서 모조품을 영부인이 그것도
정상회담 하러 나가는데 하고 나갔다. 이거 만약 이것도 사실을 밝혀지면요. 이것도 국가적 망신입니다. 예.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뉴욕에 아주 젊은 신진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뭐 공식 성상이 나가서 또 우리 전직 영부인들이 뭐 사회적 기업의 구두나 옷을 입어서 호평을 받은 적도 한복을 있는데 입거나. 굳이 이렇게 명품을 찼어야 되느냐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도 들게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싼 목걸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백다혜 앵커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많이 과하게 하신 분 같긴 해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신문계 윤건영 의원의 평가입니다. 윤 의원은 최 처장의 거취에 대해선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여당 일각에선 선 넘었다,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동석 처장, 지난 22일 본인의 SNS에 사과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었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과 이후에도 새로운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막말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신임 국무위원 등 임명장 수여식에 등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대통령을 돕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행사를 수행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은 이 대통령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또는 시청자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식의 모습을 드러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 여권을 향한 발언이 잇따라 공개가 되면서 막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분의 발언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뭐 제가 차관급 인사고 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 같고 뭐 저거를 뭐 잘라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70만 명 되는 공무원 사회의 어떤 인사 원칙, 기준, 그리고 조직 문화, 그다음에 상벌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 비난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표현 방식이 매우 거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공인이 될 생각이 없고 그냥 일반인이 때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 나중에 공인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그때 한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무슨 그 성범죄를 하든 뭐 무슨 뭐 논문 표절을 하든 그런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소위 그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 갖고 그 불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나쁜 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7대 기준을 했지만 그 기준에 다 충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인용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70만 공무원 사회를 대변하면서 그렇게 그 인사 기준을 무시하고 뭘 해도 그런 건 아무 필요 없고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직사회를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본인이 인사혁명, 그러니까 소위 인사혁신을 공직사회 인사혁신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뭔지를 분명하게 한 번쯤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분이 무슨 인사혁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는 적어도 객관적 그런 그 타당성이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분이 어떻게 남의 수장이 돼서 인사 총책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 나면 저런 관점을 가지고서 인사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고 헌법 바꿔서 20년 집권하라. 이런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사하실 겁니까? 이재명 형수 욕설은 전후 맥락을 알면 이해가 되고 우리 삶이 고달파서 그렇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삶이 고달프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욕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 당의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구에 대해서 그 계속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한 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객관성이라든가 보편 타당성을 모두 상실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인사혁신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코미디에 가까운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그냥 대통령한테 그 용비어천가 부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쓰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 하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거 최동석이 한 거지.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는 저걸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감싸죠? 그건 강선우 씨보다 훨씬 나쁜데 왜 저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대통령실은 특별한 대응 방침 없다라고 어제 대변인실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라고 밝힌 게 지금까지 나온 최신 어제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 처장이 뭐 사과를 표했는데 여러 루트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질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시 한번 좀 인사 관련 잡음이 생기면서 좀 난처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당사자 사과로는 지금 옛 트위터 X죠. X에 올린 사과인데요. 당사자 사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봐야겠는데 아마 까면 깔수록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너무 최근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논란을 더 키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왜 인사 배경을 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분 잘 몰라서 그냥 커리어 경력만 보고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만한 유명 기업의 인사 담당 부사장도 했고 독일에서 관련된 공부도 하고 오셔가지고 밖에서 민간 쪽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을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논란이 있기 전에. 근데 나중에 이제 논란이 터지고 좀 살펴보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왜 임명했는지 민간 부문에 있을 때 어떤 인사 혁신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나 해당 조직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그런 인사 혁신을 해서 그것이 공직사회에 접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역량이 있구나 평가를 할 텐데 아무 설명을 안 하면 국민들은 아까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부해서 된 게 아니고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61.5%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염 같은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못한다에 비해서 잘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인사혁신처장 논란까지도 대통령실이 좀 그대로 안고 가면 이 수치가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걸 보고 정말 으시시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보면 저거는 뭐 강선우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인사를 강행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옛날로 치면 2조 전랑이잖아요. 저 자리를 놓고서 그냥 당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을 놓고서. 근데 저런 분을 저기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놓는다. 그게 왜 그런 거지? 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라면 골병 듭니다. 네.
대통령실의 반응 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당사자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이슈 하나만 짧게 의견 여쭈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부구치소에 직접 가서 면회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이거 점점 사면론 불지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약간 저는 뭐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면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네.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라면 8.15는 너무 이를 수 있고 또는 성탄절. 8.15 또는 성탄절 중에 그건 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듣고 판단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할 때는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는 됐다. 예. 네, 김종혁 의원님 마무리 발언 내셔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그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사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분을 왜 사면해야 됩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너무나 심한 특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여기선 갈렸습니다. 더 인터뷰 오늘 첫 시간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만) 번의 루프 테스트, 1260m를 1분 만에 오르는 기술, 250m 초고층 테스트 타워. 당신을 올리는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위해 현대 엘리베이터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오늘 한 컷. 앞으로 매일 사진 한 장을 직접 골라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사진,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금요일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특검팀이 의심하는 혐의는 이겁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JTBC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이걸 처음 접했을 땐 특히나 그때 봉쇄를 당할 뻔한 언론사의 기자로서 크게 분노했는데 이젠 여러 번 접해서인지 꽤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언론사를 봉쇄하고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다는 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더 파괴될 뻔했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마침 특검은 이 방송 몇 시간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소름 돋는 7글자, 언론사 단전 단수,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국내 최소 사이즈로 가장 작아졌다. 이런 혁신, 코웨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코웨이.
네, 이가혁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